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모든 선택들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혹은 그래야만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그저 흘러온 것인지. 이 질문 앞에 서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먹먹함 속에는 어쩌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대 속에 놓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성실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로처럼 우리 앞에 깔려 있었고, 우리는 그 선로 위를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로 끝에 도착했을 때, 혹은 선로 위를 달리다 지쳐 멈춰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나? 이 길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이었나?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진짜 나보다는 남들이 기대하는 나, 사회가 원하는 나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선택할 때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전들과 그 도전을 통과했을 때 찾아오는 깊은 평화와 자유에 대해서, 이 여정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답답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 내면의 진짜 목소리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은 그 목소리가 이제는 들어달라고, 이제는 나를 살아달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감추려 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당하거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습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외적인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는 자신의 진짜 얼굴이 아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나 자녀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재미있는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래, 너무 완벽하게 쓰고 있다 보면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착한 딸 역할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믿게 됩니다. 성실한 직원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내 건강이나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회사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밝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역할에 갇히면 슬플 때도 슬픈 티를 내지 못하고 힘들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페르소나에 과도하게 동일시되면 우리 내면의 진짜 목소리는 점점 더 깊이 묻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진짜 목소리란 무엇일까요? 융은 인간의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개의 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어린 시절에 억압했던 감정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서 숨겨야 했던 욕구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과 가능성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 무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면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그림자에는 화와 분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그림자는 게으름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그림자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억압한 측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억압한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할 에너지와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화를 억압해온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건강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그 에너지는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면 그것은 겸손과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 그것은 깊은 친밀감과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동안 외면해온 나의 일부를 바라보고 그것도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림자를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아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서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친정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를 앞두게 되면서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윤군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전환점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병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진짜 나가 이제는 살아달라고, 이제는 나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경우 그녀가 평생 억눌러 온 것은 자신만의 꿈과 욕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고 그녀는 착한 딸이었기에 부모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년 가까이 자신을 내려놓고 살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증상들은 사실 그녀의 영혼이 보내는 SOS 신호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나를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그녀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비웃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미술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방에서 몰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면 그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씩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도 조금씩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으로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처음에 남편은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필요를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평생 경계 없이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원하면 무조건 응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절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를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것, 내게 해로운 것,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소진되어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만날 때만 가능하다고. 내가 나 자신이 아닌 상태에서
가면을 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가면과 가면의 만남일 뿐입니다. 진짜 나와 진짜 상대방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하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활동을 하고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남편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달라 보여서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진짜 당신 같아. 예전에 당신은 뭔가 무리해서 웃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로 웃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미 기존의 나에게 익숙해져 있고 기존의 나와 맺은 관계의 방식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들도 적응해야 하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가면을 쓴 나만을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만 해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융근 동시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성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의 동시적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 어떤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펼친 책에서 그 결정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은 구절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윤근 이런 동시성이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자주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안내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우연들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의 소개로 그녀는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첫걸음을 떼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마치 세상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노력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한 방향으로 향할 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기회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분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에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에고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융기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에고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자기는 에고를 포함하지만 에고를 넘어섭니다. 자기는 우리의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성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산다는 것은 이 자기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때로는 에고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고는 편한 것을 원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기 때문에 에고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성장을 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과 마주해야 하고 그림자와 씨름해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내가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 때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어딘가 공허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건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살 때는 비록 외적인 조건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와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내 길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고함이나 고집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경직됩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 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보상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승인 없이도 괜찮은 존재로 설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진심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두려워서 도움을 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 대략 40살 정도까지는 세상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페르소나를 발달시키고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과제가 바뀝니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발달시키지 못했던 내면의 측면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해가 중천에서 저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오전에 해가 떠오를 때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고를 지나면 해는 자연스럽게 저물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성공 방식을 나이가 들어서도 고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년의 위기, 노년의 공허함이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인생의 후반부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외적인 것들, 젊음이나 지위나 재산을 잃어가더라도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40살을 부록이라 하여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 했습니다. 50살을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라 했습니다. 60살을 이순이라 하여 귀가 순해지는 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에 맞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록이 되려면 그 전에 충분히 세상과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지천명이 되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순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 저항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면에서 오는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저항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저항은 우리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변화가 두렵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합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앞두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후회하면 어떡하지?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이런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운 것은 당연해. 변화는 원래 무서운 거야.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정하고 품어주면 그것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려우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우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사람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의 나와 맺은 관계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내게 익숙합니다. 내가 항상 웃어주고 맞춰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내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요구하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변했다고 비난합니다.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예전에 너는 안 그랬다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런 반응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과 나의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변화를 불편해한다고 해서 나의 변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결국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지 못한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운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경계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명확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와 한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경계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한 번 아니라고 한 것을 다음에는 예라고 하면 혼란을 줍니다. 내가 내 경계를 먼저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내 경계를 존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사람들도 내가 일관되게 나의 경계를 지키면 결국 적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규칙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가면을 쓴 나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지고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이것은 양적으로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관계가 훨씬 깊어집니다. 진정한 나와 진정한 상대방이 만나기 때문에 더 깊이 연결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융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은 겉으로는 더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나는 인류 공통의 무언가와도 연결됩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심층적인 정신의 층입니다. 내가 나의 깊은 곳과 만날 때 나는 거기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깊은 곳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영감이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식이 없고 포장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몇 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을 해준 것은 아닌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경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명상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일기 쓰기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작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귀 기울이면 조금씩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들은 좋고 어떤 감정들은 나쁘다고 배워왔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좋은 감정이고 분노와 질투와 슬픔은 나쁜 감정이라고. 그래서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회가 좋아하라고 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돈,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원하니까 나도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진정한 나의 열정과 관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본질,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할 때 남들이 다 가는 식당이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 봅니다. 주말에 뭐 할까 할 때 해야 할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해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선택에서도 나의 진정한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하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면서도 예라고 하면 그 안에 쌓인 원망이 결국 관계를 해칩니다. 건강한 거절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한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약점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유능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해 보이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윤근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이 자신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공간이 생깁니다. 7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바보야? 넌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비난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위축되고 악순환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기를 봐주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너 많이 힘들구나. 쉬어도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빨리 회복하고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괜찮았어. 오늘도 나답게 살았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했으니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인격에서 나온다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말 없이도 세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힘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멀어져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융 자신도 중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내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의 여정을 통해 그는 현대 심리학의 가장 깊은 통찰들을 얻어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조금 앞서 있고 어떤 이들은 조금 뒤에 있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됩니다. 먼저 간 사람의 빛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뒤따르는 사람의 발걸음이 먼저 간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만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아직 충분히 빛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감춰져 있어서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밝혀달라고, 이제는 나를 세상에 보여달라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빛을 세상에 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이 여정에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아니, 행운이라기보다는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 힘이 충분히 발휘되기를 빕니다. 그 힘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감사합니다.